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류 중급 계속 할 건데요. 네, 지난 사례에서 해당 사항이 없었다면 이번 사례에서는 어떻게 혹시나 해당되진 않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한 번에 잘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주인공은 아닌지 좀 중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어플라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좀 점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5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질문인데요. 의문이 드는 거죠. 자, 개념 정의와 의미 설명, 왜 탈락인가? 글을 보다 보면 이 지원자 나름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거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읽는 사람은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지원자가 생각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있다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정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개념이나 가치, 지원자에게 묻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항목에서는 그렇게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조금 저도 종종 보게 되는데 저는 신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기는 것은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 당연한 얘기. 그다음에 영업 직무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알아듣는 얘기. 그다음에 학교 대표직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아니, 학교 대표직이라는 직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학교 대표를 맡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학교 대표직이라는 새로운 뭔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너무 당연한 설명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지원자가 개념을 정리하는 글들은 너무 그 항목에 채우는 글로서는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 사례를 같이 읽으면서 한번 또 볼게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또 협업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이 무엇이라는 걸 여기서 또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리더라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첫 번째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이 들어오는데 저는 카투사로 복무를 하면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역량을 키웠습니다. 네, 멀리 한국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미군들을 이해하기 위해 선입견을 없애고 같은 동료라는 생각으로 함께 생활했습니다. 자, 이 글을 보고 만약에 저게 왜 이상하지? 라고 느낌이 드신다면 아직 글을 조금 더 다듬어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글을 보고 저래서 탈락했구나 라는 감이 확 오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으신 분들이고 많이 써본 분들은 이런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힌트를 드렸죠. 어떤 정의, 개념을 설명하거나 정의를 나름대로 내리는 것이 만약에 항목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글로벌 리더로서 갖춰야 될 역량이 열린 마음이랑 협업하는 태도라는 것, 그거 누구나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사실 저거는 문항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와서 전체 글은 아니지만
저기 샘플로만 본다면 지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 대신 오히려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더 쓰는 것이 우리는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글로벌 리더에 대한 어떤 정리와 생각, 개념, 이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평가는 너무 당연한 내용을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글에 대해서 뭔가 매력이 없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추가적인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이런 자기소개를 쓸 때는요, 주장하고 설명하는 글과 어떤 경험을 쓰는 글이 있는데 우리는 경험을 쓰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단순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내 경험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 글을 읽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라는 항목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내용을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하고 내 평가를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를 그냥 정리해버리고 그만두면 그거는 어떻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로서는 별로 매력이 없는 글이고요. 어떤 경험을 내가 드러내면서 잘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6번째 질문과 의문과 관련해서 제가 사례를 소개해 드렸을 때 글로벌 리더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개념을 정리하기보다는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지 그와 관련돼서 경험한 것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7번째 의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째 의문은 성공과 성과를 보여줬는데 왜 내가 탈락인가? 너무 억울한 경우죠. 사실 그 면접 질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질문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뭐 최고의 성취 혹은 지금까지의 실패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좀 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 노트라는 것도 쓰게 되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내가 이왕이면 성공과 성과를 보여줬던 그런 어떤 소스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썼는데 왜 잘하지 않았지? 왜 이게 탈락이지? 라고 의문이 든다면 혹시나 이런 패턴을 구사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대회에 출전했고 우리 조는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고민회에서 제출한 과제를 교수님께서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비록 수상하지 못했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내가 만약에 쓰지 않았는지 내가 이렇게 써서 탈락했으면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팁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아마 저도 계속 서류를 보고 있지만 이런 패턴을 많이 구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조금 더 많이 쓰시면 감이 오실 텐데 좀 이 사례를 같이 보면서 볼게요. 특히 기억에 남는 도전은 교내 창의공학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경험입니다. 네, 여기 대회 가서 전국대회 교내대회죠. 교내대회라도 동상을 수상한 경험이라면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 성취를 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로 잘 썼는데 두 가지 어떻게 했냐면 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의자를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또 다용도 책상 보조기구를 설계했고 그 결과 교내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다. 자, 이 패턴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잘 썼나요? 저는 이걸 보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라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것을 계기로 어디 페스티벌에 가서도 참여할 수 있었고 중국에서 열린 어디 대회에서도 참가 자격을 얻어서 도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사례가 굉장한 성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 사람 되게 글을 잘 썼다. 좋은 경험도 했지만 글도 잘 썼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앞에서 제가 이제 그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에요. 동상을 수상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는 게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과 노력이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냥 방법도 없고 그냥 결과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 중심의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되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노력과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얼핏 보면 있는 것 같죠. 저 과정을 보시면 사실 저거는 과정이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그걸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자, 설계를 어떤 툴을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걸 설계를 했는지, 만들었던 어떤 기능이, 어떤 두 기능이 있다면 어떤 기능과 어떤 기능이 결합된 의자를 생각해냈었는지, 내가 설계를 했다면 어떤 툴과 어떤 모형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무엇을 중점을 둬서, 혹은 어떤 전공에서 얘기하는 그 기술, 이론을 중점을 둬서 했는지, 여러 가지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노력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설계했다가 바로 동상이 됐거든요. 이거는 너무 과정이 많이 생략된 거죠. 설계를 해서 만약에 만들었다면 내가 그 이후에 시정조사를 다녔고 부품을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샀고, 아니면 뭐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고, 아니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책을 보면서 내가 좀 참고를 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을 텐데 설계했고 동상을 받았다. 바로 그냥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성과를 쓰는 글을 봤을 때 내가 과정이, 내가 했던 행동과 어떤 그런 절차와 어떤 노력들이 잘 기술됐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결과 중심의 글과 과정 중심의 글이 있을 때 평가자가 좀 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이다? 과정 중심의 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이왕이면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중점을 둬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행동으로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그 역량을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내가 이런 글을 쓸 때 과정이 좀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었는데 스타 기법에서 중요한 거는 A하고 두 번째 R, 지원자의 행동과 두 번째 R, 리얼라이제이션 부분이다라고 강조해서 별표 3개씩 달아드리는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다시 보기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글을 쓸 때 그 스타 기법에서 A를 좀 강조해서 썼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의문으로 넘어가서요. 네, 회사에 대한 공손한 표현이 왜 탈락인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회사에 내가 공손한 표현들을 했는데 탈락을 했었어요. 자, 요거는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자, 보면 귀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혹은 귀사의 일환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혹은 하나부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배우며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런 회사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정말 이 회사에 해당되는 얘기인가를 고민하고 쓰셔야 돼요. 제가 그 자기소개 초급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목적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내가 지원자로서 입사하기 위해서 지원자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뽑아달라고, 나는 역량이 있다고, 그리고 이 회사만 지원하는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회사에만 해당되는 얘기로 잘 써야 돼요. 그게 맞춤 지원서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이걸 보면, 사례 분석을 보면 제가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저의 현장 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많은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은 제가 다양한 고객을 응대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먼저 VOC를 점검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개선해 나간다면 기사가 추구하는 고객사랑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글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작성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성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중급 단계 이상을 넘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바로 탈락할 가능성이 크죠. 무엇 때문에? 회사에 대한 지나친 공손한 표현. 그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제가 기사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제가 기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런 표현들이 지금 잘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보면 고객사랑 실천을 안 하는 회사가 있나요?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회사명을 정확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에만 지원하는 글이 아니라는 느낌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평가가 내려지냐면 목표 회사를 알기 어렵고 특정 회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내용 자체도 어떤 그 회사에만 해당되는 어떤 미션이라든지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라든지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귀사라는 표현을 우리는 좀 높인 어떤 공손한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A 회사, B 회사, C 회사 내가 그냥 복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잘 만들어놨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성의죠. 본인이 그냥 이름을 잘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쓴 지원자한테 뭐 물어보니까 그 공손한 표현을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거라고 가르쳐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영어에서 혹은 한글에서도 뭐 당사, 귀사 이런 높임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가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서류 작성을 할 때 어떤 지원서는 프로포즈라고 했어요. 어떤 내 연인에게 하는 프로포즈 편지글과 같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만인의 연인일 것인가 혹은 나만의 연인일 것인가 했을 때 그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은 수락하는 사람은 나만의 연인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만 수락을 할 수 있어요.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어떤 그런 면장면에서의 프로포즈도 그 내용이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였다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과 안 됐죠. 처음에 그래서 거절을 당했었죠. 하지만 두 번째 그 셀리에게만 해당되는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어떤 그게 공손한 표현이고 나의 어떤 의도가 복붙을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지라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연인, 그 회사, 목표 회사다라는 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글로 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어느 회사나 통용되는 내용이 아닌 그 회사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잘 작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째로 넘어가서요. 겸손은 미덕인데 왜 탈락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겸손은 미덕인데 왜 탈락인가? 네, 정말 이상한 의문이죠. 참 이걸 보고 왜 겸손하는 사람, 자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되게 겸손하게 했는데 이게 왜 탈락일까 참 의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겸손하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제가 이제 좀 많이 서류를 보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대단한 성과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별일 아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제가 부끄럽지만 전문가들 앞에서 솔직히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별거 아니지만 뭐 미흡하나마 제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기여할 수 있어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PT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들을 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신감 부족이라는 거죠. 부족한 발표를 잘 들어줬다. 그럼 본인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평가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높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면접 그리고 이런 지원서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역량과 이런 강점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담백하게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 주시면 돼요. 그럼 그거는 자만심이나 뭐 오만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그렇게 보일까 봐 단서를 자꾸 이런 식으로 달아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한번 뒤쪽을 좀 사례를 보면서 볼까요? 자, 3학기 현장 실습 수업에서 저는 반대표를 자청했습니다. 네, 사소한 것이지만 실습 담당자들이 오기 전에 인원 체크를 해서 보고했고 실습을 마치면 문단속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표현들이 자꾸 나오죠. 실습을 구현할 때에도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을 적용해서 시연하면서 실습 진행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비록 고난도의 기술이 아니라 고작 기본적인 전공 지식에 불과하지만 직접 구현하면서 로직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글들이에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만약에 공감을 하고 계시다면 여기에서 이제 수정의 기회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수정을 할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소한 것이지만 뭐뭐를 했다라고 하면 내 행동들이 정말 다 사소하게까지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전공 지식에
전공 지식이지만 너무 아주 기초적인 거고 고난도가 아니지만, 그리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것 아니게 보이겠지만 이런 쓸데없는 단서들을 이렇게 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겸손하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행동과 어떤 성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가를 내리자면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를 해서 자신감이 결여돼 보인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저런 문구들은 사실 수식하는 저런 부사구 같은 경우는 좀 군더더기거든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소한 것이지만을 빼볼까요? 자, 반대표를 자청했습니다. 실습 담당자님이 오기 전에 인원 체크를 해서 보고했고, 그냥 가면 이 사람이 뭔가 솔선수범하고 있구나. 작은 거지만 이 사람들이 이 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소한 것이지만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정말 사소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의 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글, 그다음에 나를 좀 낮게 평가하는 그런 수식어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해 주셔야 돼요. 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서 내가 겸손함과 자신감이 있다면 평가자들은 무엇을 원하냐? 당연히 겸손함보다는 자신감을 원해요. 그리고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잘한 거를 잘했다고 말하는 거는 오만함과 자만심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을 너무 나의 힘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만심이고요. 겸손함은 내가 잘 했는데 그게 나의 공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우리 팀들의 어떤 협조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걸 노력했기 때문이고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내가 그걸 잘한 것이다라는 게 겸손인 것이고요. 제가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고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절하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감 결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다면 다 지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성과를 스스로도 인정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런 글을 써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마지막 의문점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0번째인데요. 헤드라인을 썼는데 왜 탈락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기소개 쓸 때 제가 헤드라인을 꼭 써라. 그리고 합격자의 대다수가 헤드라인이 있고 어떤 회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헤드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부터 걸러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헤드라인을 꼭 씁니다. 쓰긴 쓰는데 헤드라인을 썼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배님 누구누구입니다. 신입사원 누구누구입니다. 뭐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뭐 이러면서 내용을 쓰는 저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일단 이 헤드라인의 기능과 어떤 사례를 통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사례를 볼까요? 자, 세상을 위한 더 큰 가치를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에 맞는 글인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ERP 개론을 들으면서 IT 기술로 기업이 바뀌었고 세상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ERP 학회에 입회하여 선배들이 IT 전문가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 학문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고객에 의미 있고 또 직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설계하고 고객의 성공에 기여하는 IT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전문가가 되겠다. 뭐 선배들의 어떤 역량과 학회에서 내가 경험이 있다.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제목이 매칭이 잘 되나요? 세상을 위한 더 큰 가치를이라는 이 제목과 이 내용이 매칭이 되나요? 자, 탈락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평가는 이거죠. 글의 내용과 제목이 매칭되지 않는다. 이거는 제목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을 위한 더 큰 가치를이라는 제목 자체도 너무 추상적이지만 거기에 맞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헤드라인이 있어봤자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짐작이 안 되는 헤드라인과 짐작이 되는 헤드라인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헤드라인을 써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짐작이 잘 되는 헤드라인을 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헤드라인의 기능이잖아요. 자, 짐작 안 되는 헤드라인은 뭐예요? 읽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헤드라인의 기능 자체가 전체의 글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문장 혹은 핵심 키워드, 단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를 하겠구나,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더 오히려 혼란을 주는 글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제목에 있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죠. 제목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짐작이 되는 헤드라인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짐작이 되는 헤드라인은 이런 거죠. 빠른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에 대한 어떤 기대와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쓰겠구나. 이런 내용이야? 재밌겠는데 한번 읽어보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글로 쓰셔야 헤드라인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라인은 어떻게 쓰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순서를 좀 잘 선택하시면 돼요. 헤드라인을 쓰실 때 제목을 먼저 내가 멋지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게 되면 내용이 산으로 가요. 앞에서 보여드린 어떤 사례의 경우에도 제목을 먼저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다르게 전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드라인과 본문은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잘 매칭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목부터 달지 말고 본문을 다 일단 쓰세요. 내가 자기소개서를 다 쓴 다음에 그 항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이 무엇인가를 한 줄로 하나 뽑아보는 거예요. 한 줄로 요약을 해보거나 거기에서 한 줄로 쳐보거나 줄을 쳐보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다른 항목들에서 문장으로 표현했다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시고 아니면 어떤 부사, 구나 어떤 형용사와 단어로만 구성된 걸로 했다면 그렇게 해보시거나 전체적으로 매 항목마다 헤드라인을 통일성 주는 것도 보기 좋게 쓰는 그 팁의 하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본문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목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까지 해서 서류를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10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공감이 되셨나요? 자기소개는 참 작성하기가 어려운 글이에요. 더욱이나 우리가 연습이 안 됐고 회사에 근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담백한 글, 구체적인 글, 목적이 있는 글을 잘 써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써놓고 점검을 몇 번 하셔야 돼요. 오늘 10가지 사례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간 점검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더 탄탄하고 완성도 있는 자소서로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